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00여일간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선거전이 치러질 텐데요. 어떤 후보가 전북을 위한 후보인지 또 전북 도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윤덕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운천 도당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님, 당내 분위기 요즘 어떻습니까? 참 저희 당이 금년도에 큰 역사가 만들어진 게 작년만 해도 탄핵 정당, 수구 정당, 꼰대 정당 그게 올 6월 달에 그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그 막강한 그 4선 5선을 물리치고 공선인 그 청년 36살짜리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그러한 꼰대 정당, 수구 정당, 탄핵 정당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번에 일주일 전에 윤석열 후보가 된 것은 또 한 번 또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네. 4개월짜리. 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이제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원팀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홍준표 후보는 꼭 당선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3명이 윤 후보를 해서 윤석열 후보를 원팀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인정을 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굉장히 또 컨벤션 효과로 한 10%, 5% 올라가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선 과정이긴 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번의 현장의 토론회, 그 다음에 맞수 토론회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급격하게 홍준표 후보가 2030 등을 업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심의 여론조사에서는 10% 홍준표 후보가 이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선택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결집을 해서 거의 한 23%를 이겼어요. 50대 때 34로. 예.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6.3%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됐죠. 예. 김윤덕 의원님, 예.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 결과를 예측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는 예측 못했고요. 예. 다만 일단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투표율이 67%가 넘었어요. 그건 예. 상당히 국민의힘의 고무적인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만 이제 크게 저희 아쉬운 것은 선거인단 참여율이 실제 투표한 사람이 한 35만 되거든요. 저희 민주당이 145만 명이니까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조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민심과 또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갭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면서 앞으로 이 민심과 당심의 어떤 그 큰 어떤 격차를 줄이는 굉장히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정치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또 변방에서 정치를 해왔던 또 중앙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치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또 여의도 정치에 굉장히 신물이 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해보죠. 예상대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위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대장동 사태가 일어나면서 컨벤션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변선 효과로 정체 상태에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뭔가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반영이 지금 돼가지고 거의 크게는 10% 차이까지 이상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해야 할 일이죠. 네. 예. 예,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고 컨벤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일 거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저희 민주당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후보가 되고 나서 사실 한 2주 동안 혼선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뭔가 좀 용광로 같은 원팀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요구에 비해서 사실 좀 난항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2주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은 수습을 하게 됐고 또 현재 선대본이 공식 출범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 걱정은 이제 저는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문제를 또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실 컨벤션 효과가 무너지는 건 한두 달이면 그냥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길다면 긴 이 6개월 남은 5, 6개월 남은 이 선거 긴 여정을 놓고 하나씩 준비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컨벤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는 저희는 매우 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변수가 많을 거라는데 예. 두 분 모두 네. 예, 토론 뭐 본론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두 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 왜 대통령의 적임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김윤덕 의원님부터.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 윤석열 후보를 뭐 지금 뭐 당장 폄하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저희 후보의 강점이라면 일단 우리 후보는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소년 그 노동자를 지낸 예. 정말 흑수저중 흑수저죠. 상당히 어렸을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했던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상당히 강하고 끈질기게 또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제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었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팔이 부상을 입는 그런 고통도 겪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그 사람의 우리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굉장히 서민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어렵게 성장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어떻게 좀 일어서서 정말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무엇보다 돋보이는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이나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소위 말하면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고 신문이 나 있고 또 뭔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국회의 경험이 없다는 좀 어쩌면 약점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고 또 새로운 정치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오히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실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어요. 근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나면서 다른 어떤 단체장 후보가 갖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실천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의 공약률이 매우 높다는 거, 95% 이상이 된다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자기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실천력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 시대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그 공정의 개념을 그 자치단체 업무에 반영해서 그런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어린 시절부터 흑수저로 태어나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뭔가 현재 이 시대, 현재 대한민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매우 서민지향적인 어떤 철학적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정말 실천력 있게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또 공정이라든가 또 성장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것과 이따에 있는 그런 다양한 핵심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 위원장님, 예. 굉장히 길게 얘기해 주셨네요. 예. 윤석열 후보. 예. 저는 그냥 짧게 할게요. 시대 정신에 소환된, 국민한테 소환된 시대의 소명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년 전만 해도 뭐 전혀 그 검찰총장 정도였지 대통령 후보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를 지나면서 이 나라의 이 불공정한 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거냐 하는 공정의 화두를 윤석열 후보가 가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대 정신이 또 하나가 뭐냐? 김대중 대통령도 쭉 해왔던 이 분열을 통합하는 국민 통합의 정신인데 국민 통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참 그 5.18 사건으로 발언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저하고 얘기할 때 이 정말 이 갈라진 이 나라 이거를 국민 통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제 화두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이렇게 만나고 또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혼밥 먹지 않겠다. 예. 전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수평적 리더십을 그분은 나름대로 쭉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해나간다고 하면 또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것보다도 자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데 거기에 맞춰갈 거냐.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 가장 만든 국민이 소환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그만둘 때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데 뭐 정치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국민들이 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이번에 한번 잘 보세요. 이번에 양당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대장동 사태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오히려 그거를 덮니 어떻게 해결해야지 안 되니까 계속 거기에 이제 역변션 효과까지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장동 사태도 그걸 뛰어넘으려면 국민 70%가 지금 현재 특검을 요구하는데 특검은 못 하겠다. 심지어는 우리 여기 지지를 받고 있는 호남에서도 과반수 50% 이상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지지부진 조건부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확장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잘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갖습니다. 네. 김 의원님 바로 받으시면 될 대장동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얘기하면 1시간 더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있었지만 저는 많은 게 규명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사건이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오히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 받은 자가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3, 4천, 4, 5천 하던 사람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자금 흐름과 또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대장동 사건의 어떤 누명이 벗겨질 확신이 있고 저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의 자체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의 없이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과정에서 그런 다양하게 했던 일들이 저는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받아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핵심적인 문제를 앞으로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반대급부의 효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벌어진 현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윤석열 후보께서 그걸 받아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안으면서 지지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과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실제 그 반대급부로서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는 선거 과정이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는 현상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필승할 거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반드시 그렇게 드러날 거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인이 해온 일, 본인이 해온 업적, 또 본인이 해온 미래에 대한 비전이 밖으로 토해내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이지 어떤 것들이 반대급부로 형성되어진 이미지라든가 또 거기에 비롯한 기대감의 상승으로 인해서 형성돼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히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바닥을 기면서 고생해오고 본인 스스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많은 걸 입증해낸 본인의 능력으로 보여준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정치권에서 보자면 윤석열 후보가 4개월뿐이 안 되는 후보는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3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기지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중앙 정치권에 보자면 굉장히 변방의 지도자였죠. 그 변방의 지도자가 거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어가는 과정이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비교한다면 앞으로의 대선 선거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검증해야죠. 검증해야 되는데 제가 바로 정확한 팩트로 얘기하면 그 52살까지 총각이었거든요. 52살 때 장가갈 때 1,200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검증해본들 어느 정도 나올 거냐 그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고요. 다만 이제 부인하고 장모가 돈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결혼 전 얘기라고 하면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보실 건가 하는 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뭐 대장동 문제가 다 이제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말 실천력이 있고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자기가 설계해서 5,300억을 공익 환수를 시켰다. 그러니까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껍질을 벗겨보니까 일주일 만에 그 급조된 회사 화천대유라는 회사에다가 557억을 배당하고 4천억을 거기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몸통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지시하고 누가 설계를 했느냐.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는 얘기가 자기 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5천억 정도를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더더욱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익이 더 확장돼서 올라가면 그 이익에 대한 환수를 나눠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개 그 3억짜리 그 자본금 낸 그 회사한테 몰아서 다 몰빵으로 다 주어서 그 3억짜리한테는 1조 이상의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50억 준 곽상도 아들이 지금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의원직 면직을 시켰거든요, 어제. 이 50억은 뭐 기틀도 안 되죠. 그 5천억, 1조 이런 것이 지금 돈을 어디로 갔냐. 이렇게 특혜를 받아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것이 다 드러나야 이제 거기에 대한 본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빨리 4개월 남았는데 한 달 안에 특검에서 빨리 이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걸로 발목 잡혀가지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백현동 사태까지 일어나고 또 유래 신도시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그 문제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이 지금 조건부 특검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70%가 그거를 특검을 하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민주당에서는 털고 가야 된다. 네, 이런 저는 저거 동의하고요. 네. 특검 문제는 별도인데 대장동 문제를 좀 얘기하면 지금 막 굉장히 그 뭔가 의혹이 많게 얘기하잖아요. 3억짜리 회사를 막 5천억을 이익을 남겼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동산 여건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뉴시테이 사업 아십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뉴시테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순이익이 5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부동산 가격이 별로 안 비쌌던 거예요. 근데 8년까지 그 임대한 다음에 분양하라고 하니까 8년 채우고 분양을 계산을 때려보니 거기에 참여했던 대리인 등 해서 5조 원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5조 원을 벌게 한 박근혜 대통령은 또 그 당시 국민이 이어준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거든요. 다만 당시의 부동산 상황과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원래 한 3년 전에 저희 선배 한 분은 3년 전에 그 서울로 발령 나서 있다가 집 사갖고 내려와가지고 그 순수익으로 5억인가 7억인가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현실은 전혀 외면해 버린 채 매우 사람들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건 저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근데 거예요. 그걸 비교하셨는데 그게 대장동 아니고. 사건을 아니, 잠깐만. 얘기하자면 예, 조금 그걸 계속 정리해 해야 될것 주시고요. 같아서 예. 그것만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예, 예. 아까 그 말씀을 한 거는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이익을 자기들이 본다고 해갖고 이익의 개념으로 간 거예요. 근데 대장동 사태는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공익을 5,300을 준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니까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한테 그렇게 5천억을 갖다 바쳐버리는 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아니요. 지금 그런 말을 개념이지. 아니요. 제가 지금 아까 네, 얘기한 조금 그건 좀 약간 예. 과한 얘기라는 두 분 대장동 얘기는 조금 아니, 제가 정리해 이것만 주시면 말할게요. 좋겠습니다. 예, 봐봐요. 예, 드리겠습니다. 공영 개발을 하자고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했는데 시장이 그걸 반대한 게 누구냐? 아니 이게 LH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제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예, 국민의힘 쪽 아니, 신영수원이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성남시의회에서는 아예 회의에 불참해가지고 아니, 파토를 그게 다 시켰어요. 반대했을지라도 제 얘기는 아니, 이거 반대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못한 것을 아니 반대했는데도 설계를 왜 반대했습니까? 아니 게 네, 정원님 아니, 말씀 설명해야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말했는데 반대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 반대했냐? 반대했는 거를 잘못했다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못했더라도 그거를 성남시장으로서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 그러한 의혹이 없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기만을 한 거예요. 최대의 치적을 남겼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만한 거야. 그 화천대유한테 천화동인한테 3억짜리한테 1조 이상을 줘버린다는 게 제가 어쨌든 간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예, 그건 예. 사실 조금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예. 그 대장동 이야기는 이 정도로 예, 마무리하고요. 예, 예. 김 의원님께 나중에 다른 주제 때 조금 발언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뭐 강점 또 뭐 약점 이런 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고요. 전라북도 민심, 전라북도 표심 관련과 두 후보 간의 관계,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좀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전북과의 인연, 전북 관련 공약 이런 것들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요, 그 두 후보가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경선 과정에서 방문했냐 안 했냐가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북을 홀대하느냐, 전북을 호남에 이중대 취급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윤석열 후보가 아니, 좀 이재명 후보 두 번이나 오셨다니까. 예, 네. 아니 제가 이제 이번 경선 예, 과정에서는 말씀하시죠. 뭐 이제 뭐 두 번 오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어떤 후보가 그 지역을 방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 관심도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관심도의 차이가 방문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서울에서 보고받은 내용으로 탁상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아니라 현장에 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역을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대부분 지금까지 대선 후보 일정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했지만 과거에도 호남을 방문한다고 하면서 전북 찍고 광주에 가는 거고 또 광주 들렀다가 지나가는 길에 전북을 들려가는 거고 이런 현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에 직접 이건 얘기를 했어요. 전주에 오면 전라북도에 오면 반드시 잠을 자지 않을 거면 오지 마라 차라리. 네. 그리고 전주에는 전북에는 무조건 가서 자야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거고 그 전북에서 잠을 자면서 두 가지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평소에 주장해왔던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수도권 집중이 이 나라를 가져온 그 폐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균형 발전에 대한 자기 나름의 분명한 철학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라도 경상도하고 싸우면 전라도가 지고 광주하고 전주하고 싸우면 전주가 지고 되게 이중소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대부분 농도인 이 전라북도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과정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실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현실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한 요구였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2번 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와 경기도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후보 자격이 아니고 경기도 지사 자격으로 이제 방문했는데요. 그래서 와서 3번 다 이제 그 하루는 오히려 한 번은 잠을 못 잘 형편이었는데 정말 끝까지 좀 늦게 와서 잠을 자는 한이더라도 좀 주무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3번 다 주무셨는데 좀 상징적으로 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대통령 후보가 2중, 3중, 4중의 소외를 받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차별화를 잘 하셨는데 저희 윤석열 후보 안 왔습니다. 근데 안 왔는데 내용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여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신경 더 써야죠. 저희는 불과 민주당에 비해서 전북의 선거인단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죠.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러한 어떤 부채도 없고 신인이니까 책임지는 부채도 없고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출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이 우리 전라북도를 생각할 때 여기는 징검다리도 안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였죠. 신용만 했어. 온다 해도. 왜냐하면 표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동행 의원단 50명을 가지고 각 이렇게 지역구에 넣고 또 5.18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런 기본을 해결하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뭔가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지금 새만금 탄소 금융 중심지 수소 그다음에 제3 금융 중심지 같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가장 낙후된 호남이 낙후된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낙후해서 또 한 번 전남 광주에 비해서 전북이 더 낙후됐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을 그 초점을 맞춰놓고 본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역 문제도 충청도니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정치적 부채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두고 보시라. 내가 분명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공약안을 가지고 제가 직접 모시고 올 거고 다만 이제 이번에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저밖에 없습니다. 현역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위원장님은 국민대통합위원장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호남 그중에서도 이제 전북만을 이렇게 막 챙기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초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호남을 풀어나가려면 제가 먼저 윤석열 후보한테 전북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5.18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호남 전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가장 낙후된 거를 그렇게 제대로 해서 균형 발전을 시키려고 했다고 하면 이제 어디냐 말해봐라. 예.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전북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새로운 미래 발전의 그러한 방점을 전북에 좀 찍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또 김 의원님 이번 이제 이재명 캠프는 선대위를 막 꾸리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전북 출신 인사들, 우리의 네. 전북 의원들이 조금 홀대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그 저희들이 저번 총선에서 그 19대 의원들이 대거 낙선해서 20대, 이제 21대 일부 이제 다시 당선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3선 의원이 한 명도 안 예.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 인선 과정에서 3선 어떤 선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주요 어떤 본부장급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그 점은 시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어떤 그 재선 의원들 그룹이 실제 중요한 본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직본부의 수석 부본부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김성주 의원이 정책본부의 수석본부로 들어갔고 예. 또 안우영 의원께서
총괄 수석본부 부본부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무적인 주요 부서에 들어가서 실제 캠프에서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건 그래서 도민들께서 좀 앞으로 더 중진을 키워달라. 예. 중진들 계속 전북에서 나오는 게 정치를 키우는데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후보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하얀 백지장 같다. 또 거기에 많은 걸 쓸 수 있다. 자신 있다. 해낼 거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섭섭한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전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표현하고 그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전북에 오셨으면 좋겠고 그걸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필하는 과정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 오면 제가 이제 거의 아까 우리 정은총 의원처럼 거의 제가 이제 같이 다녔는데 사실 많은 이해력이 뭐 단체장 출신이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대화를 했는데 일부 이제 잘 안 되는 것도 있었죠. 그건 제가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또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내가 공부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좀 그런 어떤 미래의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또 전북이 표를 중요한 거점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온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그 후보의 마인드에 또 후보의 철학 속에 저는 담겨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균형이 깨져 있고 뭔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자기 철학과 실천력을 가지고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이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는 게 저는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성 있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점은 분명히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뭐 말씀. 네, 그러면 공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예. 아직 뭐 선거 초반이어서 구체적인 공약까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양측 모두 전라북도의 공약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윤석열 후보부터. 그래서 앞으로 네.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만금이 지금 많은 인프라가 좀 깔렸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바로 보면 뭐 태양광 패널이나 깐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한중 경협단지를 해야 된다. 중국하고 연결해서 식품단지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제협력단지 개념으로 좀 확대해 볼 거고요. 또 그 항만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연계 사업, 또 관광 중심으로 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그 다음에 공항 중심으로 하는 사람 수요보다는 이제 공장 내지는 훈련장 이런 수요를 확대해야 되는 문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새만금 공약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탄소산업진흥원을 주도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탄소산업,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먹거리인 수소산업. 수소산업은 이제 아마 민주당하고도 같이 공약으로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마는 그거에 이제 완주에 6천억이 들어가는 국가 산단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3금융중심지는 이제 기재부에서 있으면서 느꼈는데 지금 900조 움직이는 그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한국투자공사가 80조를 운용하는데 그걸 함께 유치를 해가지고 제3금융중심지를 진정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막 이런 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그림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좀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와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 여쭤보면 윤석열 후보가 제3금융중심지를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니 반대가 아니고요. 과연 여기에 지금 제2금융중심지가 부산에 있는데 제3금융중심지를 여기에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그림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거를 충분히 설득시키고 그러한 창구가 있고 하트라인이 돼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서 꼭 가지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약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 지금 우리 정원천 의원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전북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발표했느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아니, 있고요. 저기 광주에서 발표했죠. 그러니까 몇 가지 것이잖아요. 그냥 새만금에 관한 몇 가지로서 맞아요. 얘기하는 큰 틀에서 정도의 딱 얘기를 하셨죠. 네. 큰 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들어온 지 4개월짜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4개월이나 남았으니까 기대해 보시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알겠습니다. 신뢰하십시오. 저는 후보의 발언.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 그 전라북도 지역 공약 경선 과정에서 전라북도 공약 문제를 제가 책임지고 했는데요.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각 지역별 공약 조정 문제도 끼어 있고 또 후보의 생각과 판단 또 의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이재명 후보의 전라북도 공약 문제는 두 가지 점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다른 타 경선 후보의 공약을 흡수하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각 시군의 어떤 또 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공약 형식으로 내놓는 건 어렵겠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전라북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공약을 걸었고 그게 미래에 전라북도 공약으로 구체화될 거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번 공약 작업의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이번 전라북도 공약의 주요한 포인트로 삼았던 건 전략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할 거냐라고 하는 큰 틀의 전략산업을 틀을 잡는 건데 결국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망이 있고 동북권 그다음에 뭐 전주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공약 문제를 세부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소산업이라든가 또 탄소라든가 또 금융산업지 문제, 금융산업지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와가지고는 도저히 약간 자기가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와서 정확히 다시 말씀을 또 하시기로 했는데요. 일단 공약에는 반영을 해서 여전히 우리 전라북도와 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뭐 당연히 서남대 의대 문제도 단순히 그 공공의료 추진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 전라북도 서남대 문제는 공공의대와 상관이 없는 우리 목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체적인 그런 틀에 대한 이해력은 저는 분명히 하고 있고 다만 좀 더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어떤 공약을 내놓는 과정은 현재 부울경 또 대구 경북 또 광주 전남권에서 소위 메가시티 논쟁이 있습니다. 네. 500만 이상 규모가 네. 되는 대규모의 어떤 경제 상업화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생존 차원의 어떤 대책을 각 지역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전라북도는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이중 소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를 어떤 강소 메가시티화하는 그런 좀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는 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전라북도 공약 문제는 그런 것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완성될 거다.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는 아까 말했던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준 또 다른 후보와 어떤 그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에서 최종 결론의 기본적 방향은 강소 메가시티에 대한 전라북도의 전략적 어떤 최종 플랜을 담는 것으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약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네. 다음으로 이제 그 결국에 전라북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텐데요. 그간의 대선에서 보면은 이제 보수권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10% 남짓 오히려 이제 그보다 10%도 안 되는 지지율도 보낸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다 또 그 양측의 또 목표는 예. 어느 정도이신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 위원장님 먼저. 제가 이 국민 대통합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항상 그 염두에 두는 게 민주당은 거기 그 부울경에 40% 지지율을 올렸어요. 네. 그다음에 경북대구는 22%. 근데 우리는 가장 높은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때 13%.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국민 통합도 아니고 균형 발전도 아니고 뭔가 이 에너지를 좀 줘야 할 거 아니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최소 그래도 20% 이상은 나와야 되고 예. 목표는 30%까지 잡고 예.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정말 희망사항이지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2월 달에 저희 책임당원이 700명이었는데 지금 7,000명으로 늘었어요. 예. 이준석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약 1,000여 명의 2030 세대가 완전히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이 됐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한 그런 오랫동안 적폐랄까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에 대한 국민들이 반사 심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유의미한 결과가 돼서 또 뭐 이재명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또 영남의 출신이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뭐 30%까지도 예. 목표를 삼아보자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목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냐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또 민주당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측면을 보자면 저는 과거보다는 국민의힘이 많은 걸 얻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 한편으로는 2030 세대에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반발 또 반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는 매우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득표율과 득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반성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몰아준 또 저번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그런 도민들, 국민들에게 과연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우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면 저는 아까 우리 정운천 의원 말씀하신 그런 많은 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또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성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또 여러 가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면 또 결국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는 저희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셨다고 하는 저희는 또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또 약간의 이제 실수 또 내전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보여준 2030이 보여준 지지가 굉장히 무섭게 와닿았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걸 다 갖지 못할 거다. 또 우리 호남 지역에서 특히 전북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가 88%에 이른다고 하는 여론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반성하고 긴장하면서 뭔가 새로움으로 다시 한번 다가간다면 전과 변함없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두 분이 너무 뜨겁게 토론에 임해 주셔서 시간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마무리 말씀 좀 짧게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계절이 되면 지금 예산 처리되는데 예산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산 6년 연속 예결위원을 하면서 이번 예결위원 중에 우리 전북의 동행의원 중에 박진, 김승수, 그다음에 최영두, 김성교, 그리고 예결위원장 이종배 위원장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랜카드에 우리 예결위원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프랜카드까지 붙였는데 이번에 전북 예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김윤덕 의원님. 예. 저는 민주당이 많이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실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늘 하는 얘기인데요. 이재명 정부를 세우려면 이재명 본인이 긴장해야 됩니다. 또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이기의식에서 선거를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 긴장을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아까 우리 정운천 의원 말씀처럼 2021년도 올해에도 변함없이 전라북도 예산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선 레이스 초반이긴 하지만 오늘 토론에서 보듯 분위기는 많이 달아올라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박빙이고 또 앞으로 예측 불허의 변수도 많을 텐데요. 저희도 앞으로 몇 차례 더 관련 토론을 열고 여러분 판단하는 데 도움도 드리고 또 지역의 민심을 전하는 창구의 역할도 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